안녕하세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붕괴. 제목부터 뭔가 좀 심상치 않죠? 오늘 저희가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과거 사회들이 왜 사라졌을까? 특히 환경적인 요인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요. 저희 목표는 단순히 과거를 아는 걸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어떤 통찰을 찾아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근데 시작하기 전에 붕괴라는 말뜻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나라 살림이 좀 어려워졌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꽤 넓은 지형에서 또 오랫동안 인구라든지 정치, 사회 구조 같은 복잡성이 확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죠. 정말 그 옛날 사회들이 스스로 환경을 파괴해서 자멸의 길을 걸었느냐, 이른바 생태적 자살가설, 이걸 좀 들여다볼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정리한 걸 보면 사회 붕괴로 이어진 환경 파괴 유형이 한 8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숲을 없애거나 땅이 망가지거나 침식, 염화 이런 거요. 물 관리 문제도 있고 사양이나 고기잡이를 너무 심하게 하거나 외부에서 들어온 종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인구 증가도 있네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보다는 실제 사례를 보는 게 훨씬 와닿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이런 결론을 내릴 때 쓴 방법이 또 흥미로운데요. 바로 비교 방법론. 어떤 사람들은 자연 실험이라고도 부르죠. 이게 뭐냐면 환경은 비슷한데 특정 조건이 다른 여러 사회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자원이 있고 없고, 이웃이랑 친하고 안 친하고 이런 거요. 그래서 그 차이가 사회 운명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실험실처럼 자연 상태의 사회들을 비교하는 거죠. 이 책 전체에 이 방법이 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 바로 가보죠. 이스터 섬 라파누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이미지 아실 거예요. 외딴 섬의 거대한 석상, 모아이들이 쫙 서 있는 모습. 정말 미스테리하잖아요. 누가 어떻게 저 무거운 걸 옮겼을까? 그러다 왜 갑자기 만들기를 멈추고 심지어 쓰러뜨리기까지 했을까? 네, 1722년에 처음 유럽인이 도착했을 때도 그렇고 20세기 탐험가 헤이엘달도 그렇고 다들 어리둥절했죠. 근데 그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가 바로 환경에 있다는 겁니다. 꽃가루나 땅속 숯조각, 옛날 쓰레기 더미 속 동물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증거들을 분석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스터 섬이 원래는 숲이었다는 거예요. 숲이요? 지금 그 황량한 모습 말고요? 네. 거대한 야자나무가 빽빽한 아열대 숲이었어요. 지금 칠레에 있는 야자수 아시죠? 그거랑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컸을 수도 있는 그런 나무들이요. 키가 막 20m 넘고요. 최소 16종류 넘는 나무들이 자라고 새들도 엄청 많았던,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와, 그 많던 나무가 그럼 다 어디로 사라진 거죠? 설마 네, 바로 섬 주민들이 다 써버린 겁니다. 아, 모아의 석상 옮기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튼튼한 밧줄, 또 굴림대 역할을 할 통나무가 필요했겠죠. 거기다 농사지을 땅도 만들어야 하고 카누도 만들어야 하고 집 짓고 불 떼고 계속 나무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특히 문제가 됐던 게 그 석상 운반용 밧줄 만드는 데 쓰였을 하우하우라는 나무가 있거든요. 또 큰 카누 만들게 좋았던 특정 나무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게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상을 세우려고 정작 생존에 필요한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네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혹했다고 봐야죠. 우선 큰 나무가 없어지니까 깊은 바다에 나가서 돌고래 같은 큰 고기를 잡을 카누를 못 만들게 됐어요. 식량 문제가 생겼겠군요. 그렇죠. 식량 공급에 큰 타격이었죠. 땔감도 부족해지고 또 나무가 없어지니 흙이 씻겨 내려가잖아요. 토양 침식이 심각해져서 농사짓기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섬에 살던 육지새들은 아예 다 멸종했고요. 바다새 종류도 확 줄었어요. 한마디로 자원이 바닥난 거죠. 자원 고갈이 결국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전 역사를 보면 부족끼리 경쟁이 아주 심해졌다고 해요. 서로 더 크고 화려한 모아이 석상 만들고 그 위에 푸카오라고 붉은 돌모자 같은 걸 얹거든요. 그걸로 막 과시 경쟁을 벌인 거죠. 결국엔 싸움으로 번졌겠네요. 네, 결국엔 자원을 둘러싼 전쟁으로 이어졌고 심지어는 식인 풍습까지 나타났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 모습의 모아이 카바카바라는 작은 나무 조각상이 있거든요. 그게 혹시 그 끔찍했던 시기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추측도 있고요. 결국 인구는 급감하고 사회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야, 정말 고립된 섬에서 벌어진 생태 재앙의 축소판 같네요. 충격적입니다. 근데 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계속 살았죠. 네, 그렇죠. 사회는 붕괴했지만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또 변화에 적응했습니다. 마타토아라는 전사계급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떠올랐고요. 새를 숭배하는 조인신앙이라는 새로운 종교와 의례가 생겨났습니다. 오롱고라는 마을이 그 중심지였고요. 바위에 그림 새기는 안면조각 같은 새로운 예술도 나타났고요. 그 이스터섬 문자 롱고롱고도 그때 생겨난 건가요? 그 롱고롱고 문자의 기원은 아직도 좀 미스테리입니다. 유럽인 접촉 후에 문자의 개념을 알게 돼서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노예 사냥으로 지식층이 다 사라지니까 구전 지식을 보존하려고 급히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요. 아무튼 이스터섬은 고립된 환경에서 자원을 함부로 썼을 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맞을 수 있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다른 환경으로 가보죠. 북극입니다. 노르웨이령 그린란드. 여기는 이스터섬이랑은 좀 달라요. 유럽 본토와도 교류가 있었고 또 근처에 살던 이누이트족과도 접촉이 있었고요. 기록도 좀 남아있죠. 시작은 그 유명한 붉은 털 에리크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984년쯤인가요? 아이슬란드에서 추방당해서. 네, 맞아요. 새로운 땅을 찾아 정착했는데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려고 일부러 그린란드, 그러니까 녹색 땅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을 붙였죠. 실제로는 얼음 땅인데 말이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노르웨이식 족장 사회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소, 양, 염소 키우는 유럽식 목축 농업을 기반으로 삼았고요. 꽤 위계적인 사회였고 나중에는 노르웨이 왕국의 압력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교회도 많이 지었습니다. 교회가 많았다고요? 네. 근데 좀 재미있는 게 초기에 교회는 힘 있는 족장들이 자기 땅에 짓고 11조 세금의 일부를 가져가는 약간 프랜차이즈 같은 방식이었어요. 허허, 그렇군요. 그런데 그린란드 환경이 유럽식 농사나 목축에는 영 안 맞았을 것 같은데요? 너무 춥지 않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린란드는 유럽식 농업을 하기에는 정말 한계 상황이었어요. 너무 춥고 땅도 척박했죠. 특히 아이슬란드처럼 화산재 토양이라서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아주 느렸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1300년대 이후에는 소빙하기라고 해서 기후가 더 혹독해졌어요. 그럼 농사 말고는 뭘로 먹고 살았나요? 사실 그들의 주된 생계수단은 농업보다는 바다표범이나 순록 사냥이었어요. 그리고 교역품으로는 바다코끼리 상아나 북극곰 가죽 같은 북극 특산물이 중요했죠. 유럽에 팔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나오죠. 그 주변 바다에 물고기가 엄청 많았을 텐데 왜 거의 안 잡아 먹었을까요? 바로 그게 그린랜드 노르웨이인들의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를 분석해보면요. 생선뼈가 거의 안 나와요. 전체 동물뼈의 0.1%도 안 된다고 합니다. 0.1%요? 그 많은 물고기를 두고? 네. 반면에 비슷한 시기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 본토 유적에서는 생선뼈가 절반 이상, 많게는 95%까지도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 물고기 잡는 기술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문화적인 금기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고요. 추측만 할 뿐이죠. 바로 옆에서 해양 자원을 정말 잘 활용하면서 살았던 이누이트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결국 환경 문제에 더해서 이런 사회적인 요인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사회적 요인을 짚어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들은 이누이트로부터 배우려고 하질 않았어요. 이누이트들한테 배울 게 많았을 텐데요. 북극 생존 전문가들인데. 그렇죠. 카약이라든지 특수한 작살 같은 거. 북극 환경에 정말 완벽하게 적응한 이누이트들의 뛰어난 기술이나 생존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문화적 편견이나 어쩌면 적대감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고요.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우월감 같은 거였을까요? 되면 점점 더 많은 자원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 데 집중했다는 거죠. 어려운데 교회만 더 크게 짓고? 네. 셋째는 아주 경직된 사회계층 구조입니다. 족장이나 주교 같은 지배층이 가장 좋은 땅과 자원을 독점했어요.
실제로 가르다르라는 지역의 주교 무덤에서 유골을 분석해봤더니 이 사람은 식단의 대부분을 소고기 같은 육지 음식으로 채웠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 일반 농민들은 거의 80%를 바다표범 같은 해양 음식에 의존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이런 불평등 구조가 사회 전체의 어떤 혁신 능력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더 추워지는 기후, 또 땔감이나 목초지 확보하려고 나무를 마구 베고 가축을 너무 많이 키워서 생긴 환경 파괴, 토양 침식 같은 거요. 거기다 노르웨이 본토와의 교역도 끊겨버렸어요. 유럽에서 바다꽃길이 상하 인기가 떨어지고 노르웨이 국력 자체도 약해졌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누이트와의 갈등도 있었을 거고요.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400년대 어느 시점인가 그린랜드 노르웨이 사회는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완전히요. 네, 마지막 기록이 1408년 결혼 기록이고요. 그 후로 100년도 더 지나서 도착한 유럽 탐험가들은 그냥 폐허가 된 정착지하고 이누이트들만 발견했어요. 사회적인 경직성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실패로 이어진 참 비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스터 섬은 고립 속에서 자멸했고 그린란드는 교류가 있었음에도 경직성 때문에 몰락하고 패턴은 좀 다르지만 결국 환경과 사회의 상호작용이 핵심이라는 점은 같네요. 자, 이번에는 중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전기 마야 문명인데요. 서기 800년에서 900년 사이에 갑자기 주요 도시들이 버려지고 인구가 급감하는 그런 붕괴를 겪었죠. 근데 여기서 좀 역설적인 게 상대적으로 건조한 북부 유카탄 반도보다 비가 훨씬 많이 오는 남부 저지대에서 붕괴가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마야 문명의 붕괴에도 역시 환경 문제가 아주 깊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스터섬처럼 여기도 산림 파괴가 심각했어요. 농사지을 땅 만들고 땔감으로 쓰는 것도 있었지만 특히 마야 하면 떠오르는 게 그 거대한 석조 신전이나 궁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피라미드 같은 거요. 그걸 지으려면 석회 반죽이 필요한데 이 석회 반죽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를 베어서 태워야 했거든요. 이게 환경에 엄청난 부담이었을 겁니다. 또 인구가 늘면서 농사를 너무 집약적으로 짓다 보니 토양 침식도 심해졌고요. 그런데 왜 습한 남부에서 붕괴가 더 심각했을까요? 비가 많이 오면 물 걱정은 덜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남부 마야 지역은요, 북부 유카탄 반도하고는 다르게 지하 수면이 땅에서 수백 미터 아래로 아주 깊었어요. 아, 지하수를 쓰기가 어려웠군요. 네, 북부에는 세노테라고 해서 석회암 지반이 무너져 생긴 천연 우물 같은 게 많거든요. 지하수를 쉽게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남부 마야 사람들은 오로지 비, 그리고 그 빗물을 모아두는 인공 저수지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럼 가뭄이 들면? 그렇죠. 평소에는 괜찮았겠지만 가뭄이 길어지면 정말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최근에 호수 퇴적물 연구 같은 걸 통해서 마야 문명이 붕괴하던 시기에 아주 심각한 가뭄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결국 물 관리의 취약성이 결정타였군요. 게다가 마야 왕들도 이스터 섬처럼 서로 경쟁적으로 막 더 크고 화려한 신전을 짓는데 열중했다면서요? 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예를 들어 가뭄 대책 같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쓰기보다는 왕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거대 건축물 경쟁에 쏟아 부으면서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스스로 갉아먹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도 환경 문제와 정치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남부 마야 문명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들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다이아몬드도 책 마지막 부분에서 현대 사회, 특히 미국 몬태나주의 사례를 들면서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보여주죠. 몬태나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과거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나요? 네, 몬태나는 어떻게 보면 과거 사회들이 겪었던 문제들의 현대판 축소판 같아요. 첫째로 광업의 유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미 문 닫은 광산들이 많은데 기업들이 그 정화 책임을 제대로 안 지려고 해요. 그래서 막대한 환경 오염하고 정화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남겨진 거죠. 아, 버클리갱 같은 곳 말씀이시죠? 그 독성호수. 맞습니다. 그런 거대 노천 구리 광산이 폐광 후에 독성 물질로 가득 찬 호수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곳들이 미국 정부가 지정한 슈퍼펀드 지역, 그러니까 심각한 오염 정화 구역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은 결국 누가 내느냐? 대부분
납세자들이 내게 됩니다. 기업은 이익만 챙기고 책임은 사회에 떠넘기는 이게 전형적인 합리적이지만 나쁜 행동 혹은 공유지의 비극 문제군요. 정확합니다. 둘째는 벌목 문제예요. 과거에 좀 무분별했던 벌목 관행하고 현대의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요구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요. 셋째는 토양 문제. 특히 관계 농업 때문에 땅에 소금기가 쌓이는 염류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농사를 못 짓게 되죠. 넷째는 물 부족 문제예요. 기후변화로 만년설이 줄고 강수량 패턴이 변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물을 둘러싸고 농부, 도시주민, 환경보호론자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외래종 문제도 심각하다고요? 네, 농업이나 목축에 피해를 주는 잡초 확산도 문제지만 더 걱정스러운 건 사슴이나 엘크 같은 야생동물 사이에서 만성 소모성 질병, CWD라는 병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거 광우병 비슷한 거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프리온이라는 변형 단백질 때문에 생기는 병인데 뇌를 서서히 파괴하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죠.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혹시 인간에게 전염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몬테나의 문제들이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어떤 가치관 충돌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몬테나에서는 광업, 벌목, 농업 같은 전통적인 자원 기반 산업하고요. 관광이나 레크리에이션, 또 아름다운 자연에 끌려서 이주해온 부유층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 경제 사이에서 아주 극심한 가치관 충돌이 벌어지고 있어요. 개발이냐, 보존이냐, 땅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걸 둘러싸고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과 새로운 이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이런 사회적인 균열과 갈등이 환경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 사회들이 내부 갈등과 분열 때문에 환경 위기에 제대로 대응 못하고 무너졌던 모습하고 놀랄 만큼 비슷해요. 자, 이스터섬부터 그린랜드, 마야, 그리고 현대 몬테나까지 꽤 긴 시간 여행을 함께 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것들은 그냥 옛날에 하고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경이 보내는 어떤 경고 신호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혹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다가 결국 파국을 맞는 패턴, 이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우리 발밑의 환경이라는 안전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적인 이웃, 또 우호적이었던 교역 파트너의 지원 감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의 대응 방식,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살펴본 사례들 속에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물론 사회 붕괴가 어느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환경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사회의 대응 실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지구적으로 겪고 있는 기후변화, 자원 고갈, 생물 다양성 감소 같은 문제들과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과연 우리는 과거의 실패로부터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과거 문명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을 헤쳐나갈 어떤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자맹성 정상 상태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환경 파괴 같은 문제들이 너무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년 조금씩 나빠지는 그 상황을 그냥 원래 이런 거야, 정상적인 거야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아, 변화를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거군요. 네. 그래서 결국 손 쓸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문제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과거의 많은 사회가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과거보다 훨씬 뛰어난 과학기술과 정보 접근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과연 우리는 장기적인 환경 위협의 그 묘묘한 신호들을 제때 감지하고 행동으로 옮길 만큼 충분히 깨어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맹성 정상 상태는 없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